2025년 11월 어느 추운 저녁 인천 부평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서 이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70평생을 평범한 중학교 교사로 살아온 김정호 씨는 그날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처음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맏아들 김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는 이 낡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둘째 아들 김민준과 막내딸 김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식 모두 같은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재건축 보상금을 나눠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은 아내 김순애 여사와 함께 처음 장만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988년 37살 때 대출을 받아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당시 이자가 높아서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며 갚아나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기서 세 자식을 낳아 키웠고 밤새 아이들 열째며 간호했던 그 밤들이, 학교 준비물 챙겨주던 그 아침들이, 성적표 받아들고 기뻐하던 그 순간들이 모두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계산만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민주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으며 수지는 비싼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럴듯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빈 껍데기라는 것을. 민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서, 부동산 중개인 명함, 재건축 조합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양원 팸플릿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정호 씨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자꾸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어디 약속이라도 있는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게 나냐? 아니면 이 집이냐? 정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세 자식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창문 밖을 보았고 민주는 바닥을 내려다봤으며 수지는 핸드백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 자식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정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민주는 혀를 찼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자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차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 민준이 그 뒤를 따랐으며 수진이 마지막으로 망설이다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는 자식들이 앉았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두고 간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팸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팸플릿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진돗개 한 마리가 방석 위에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돌이. 아내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어디선가 데려온 개였습니다. 당시 정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왜 갑자기 개를 데려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돌아, 너는 내 편이지? 복돌이는 정호 씨에게 다가와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체온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복돌이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왜 죽기 전에 이 개를 데려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곁을 지켜줄 존재를 남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교사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복돌이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고 물도 갈아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차분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의 바른 것 같았습니다. 부평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 앞에서 옛 제자 박경수를 만났습니다. 경수는 지금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을 맡았었는데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대학을 경찰대학으로 진학했고 지금은 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수는 복돌이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돌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고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순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셔서 그때 복돌이를 데려오셨죠. 정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경수를 만났다는 것도 복돌이를 데려갔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그때 이미 병세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걷기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경수를 만나러 갔을까요? 경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을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복돌이를 잘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호 씨는 더 놀랐습니다. 경수는 명함을 꺼내 정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으로 쓴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경수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정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돌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개는 평소와 다름없이 얌전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 걸음걸이가 달라 보였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특정 방향을 오래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회사 출근 때문에 이른 아침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서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아, 예전에 준 예비 열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상담 예약 잡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가보시죠. 정호 씨가 거절하자 민수는 정호 씨의 말을 무시하고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장롱을 기웃거리고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재산 관련 서류라도 찾는 걸까요? 정호 씨는 불쾌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수를 향해 낮게 으르렁대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짖지도 않고 얌전하기만 하던 개가 처음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복돌이의 털이 곤두섰고 자세가 낮아졌습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돌이는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돌이는 절대 안 문다. 평소엔 안 그런데 네가 이상하게 굴어서 그런가 보다. 민수는 개를 노려봤지만 복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결국 민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정호 씨는 복돌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정호 씨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돌이가 민수를 경계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호 씨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구석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내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부동산 등기번호, 주식 종목명, 그리고 이상한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이 악화되어 손이 떨렸을 텐데도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는 말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다는 말, 우리가 모은 것들을 아이들이 알면 안 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알려줄 거예요. 복돌이를 믿으세요. 복돌이가 움직이면 그때 경수에게 연락하세요. 사랑해요. 정호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가 그 열쇠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수와 민준, 수진이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을 보러 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정호 씨는 거절했지만 세 자식이 둘러싸고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고 민준은 뒤에서 밀었으며 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거의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호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걔는 집에 두고 가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정호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복돌이 없이는 자신도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인상을 썼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인천 계양구의 한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민수의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4층 건물이었고 주변에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1층 로비, 2층 거실, 3층 침실, 4층 의료실을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깨끗했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도 내내 불안해하며 킁킁거렸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괜찮지 않냐고,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살 거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신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매번 신경 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정호 씨는 복돌이를 데리고 먼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요양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복돌이를 안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다가와 머리를 무릎에 기댔습니다. 정호 씨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평소처럼 거실 한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작은 방 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은 아내가 생전에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방 한쪽 구석을 킁킁거리며 긁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장판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정호 씨가 말리려 했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더 급하게 긁었습니다. 복돌이의 발톱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득드득. 장판이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긁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문득 아내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복돌이가 움직이면 그때 경수에게 연락하라는 말. 경수야, 나 선생님이다. 복돌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 작은 방 바닥을 계속 긁어. 전화기 너머로 경수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는 즉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가 긁는 곳을 그대로 두라고, 절대 막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30분 후 경수가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긁고 있었습니다. 장판이 상당 부분 들려 있었습니다. 경수는 복돌이가 긁던 자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켜서 비쳤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찢어진 장판을 한쪽으로 말아서 치웠습니다. 그 아래 마루판이 나왔습니다. 마루판 대부분은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부분만 색이 달랐습니다. 경수는 그 마루판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으로 두드려보고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들렸습니다.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루판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금속 금고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였습니다. 정호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금고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수가 금고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제법 무거웠습니다. 경수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수가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시냐고. 정호 씨는 아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호 씨와 경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편지 봉투에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3장이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첫 문장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복돌이가 제 역할을 한 거예요. 복돌이는 경수가 훈련시킨 특수견이에요. 숨겨진 것을 찾는 훈련을 받았죠. 정호 씨는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내를 닮았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나는 몰래 돈을 모았어요. 당신 월급으로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기 빠듯했잖아요. 나는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주식, 금,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불렸어요.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나는 경제신문도 읽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했어요. 정호 씨는 놀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금고 안에 있는 서류들이 그 증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6장, 주식 계좌 서류, 금 보관증. 다 합치면 약 35억 원 어치예요. 정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억 원. 그렇게 큰 돈을 아내가 모았다니. 왜 이걸 숨겼냐고요? 아이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민수는 돈에 눈이 멀었고, 민주는 사업 실패로 급해졌고, 수진이는 남편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나는 지켜봤어요. 몇 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재산을 미리 알리면 아이들이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예요.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 할 거예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복돌이를 준비했어요. 복돌이가 움직일 때는 아이들이 이미 당신을 압박하고 있을 때일 거예요. 경수가 도와줄 거예요. USB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재산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한 것들도 있어요. 나는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아이들이 당신 몰래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다 녹음했어요. 정호 씨는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이번엔 당신을 위해 사세요. 아이들이 효도할 마음이 없다면 당신도 그들에게 줄 필요 없어요. 이 재산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복돌이 잘 돌봐주세요. 복돌이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사랑해요. 정호 씨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돌이는 정호 씨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진정한 후 경수가 USB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경수는 항상 노트북을 차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형사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PDF 파일 6개, 주식 계좌 내역 파일, 금 보관증 스캔 파일, 그리고 녹음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거의 2년치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시겠냐고.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가장 최근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자 파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녹음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와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형제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요양원 보내면 집은 우리가 처리하면 되지? 재건축 보상금만 5억은 나온다더라. 정호 씨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경수는 다른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남편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처리되면 자신의 몫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에게 노트북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들은 순애 선생님께서 직접 수집하신 거라고, 집안 여러 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호 씨 몰래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2년 동안 다 녹음하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호 씨는 복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도리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내를 닮았습니다. 아내는 2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남편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경수야, 이제 내가 뭘 해야 하지?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결정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이 증거들이 있으니 아이들이 함부로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경수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재산들을 정리하는 걸 도와달라고, 그리고 유언장 쓰는 것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호 씨와 경수는 아내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모두 김순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소형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소형 아파트 2채, 송파구 잠실동 소형 아파트 3채, 모두 전용 면적 40에서 5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경수가 부동산 시세를 조회했습니다. 합계가 약 56억 원이었습니다. 주식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2만 주, 현대차 주식 1만 주, 네이버 주식 5천 주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약 15억 원어치였습니다. 금 보관증도 확인했습니다. 1kg짜리 금괴 10개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하면 약 9억 원어치였습니다. 부동산 56억, 주식 15억, 금 9억, 총 80억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에는 35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정호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80억 원. 평생 교사 월급으로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모았는지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빠듯했는데 아내는 그 틈에서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경수의 도움으로 정호 씨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6채는 모두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었고 비어 있는 곳은 부동산을 통해 새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이 생겼습니다. 주식과 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낡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샀습니다. 편한 신발도 사고 좋은 시계도 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복돌이에게도 좋은 사료를 사주고 간식도 많이 샀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제주도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바다를 보고 오름을 올랐습니다. 강원도 산골에도 갔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숲을 걸었습니다. 복돌이는 자연 속에서 행복해했고 정호 씨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새 자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했습니다.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정호 씨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전화해서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자식들도 상속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 이미 상속은 끝났다. 유언장도 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돌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짖지 않는 개였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크고 날카롭게 경고하듯 짖었습니다. 정호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복돌이는 현관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침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도망간 것입니다. 정호 씨는 즉시 경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수는 곧바로 왔습니다. 현관 자물쇠를 살펴보니 누군가 따려고 시도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경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정호 씨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체격이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경수의 도움으로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자물쇠도 지문인식 방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호 씨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호 씨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호 씨는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어서 피했습니다. 차는 그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수가 달려왔을 때 정호 씨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소나타 한 대가 정호 씨를 향해 빠르게 달려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조회하자 차량 소유주는 김민준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추석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경수와 상의했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같이 가겠다고 멀리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정호 씨는 세 자식이 예약해둔 인천 송도의 한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식당 룸에 들어가니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은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갔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어받았습니다. 자신들도 생활이 어렵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는 변하지 않았구나. 2달 전에 우리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이 누구였냐? 1달 전에 주차장에서 나를 치려던 차는 누구 거였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새하얘졌습니다. 정호 씨는 복돌이를 데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동물보호단체와 교육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부동산은 매각해서 동물보호센터에 기부하고 주식과 금은 현금화해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살해 시도, 침입 시도, 학대 등의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안도했습니다.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수의 추천으로 정호 씨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돌이와 함께 센터에 가서 유기견들을 돌봤습니다. 산책을 시키고 밥을 주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센터의 개들은 정호 씨와 복돌이를 좋아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호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외로움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이야기 나누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센터 책임자인 박미숙 씨는 정호 씨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는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보다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생일이 되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복돌이와 함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호 씨는 동물보호센터에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센터는 새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 소식은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세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정호 씨는 전화를 끊고 문자에 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동물보호센터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정호 씨는 특별한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돗개 믹스로 보이는 중형견이었습니다. 몸이 야위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학대받다가 구조된 개였습니다. 눈빛이 복돌이와 비슷했습니다. 정호 씨는 그 개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이로 지었습니다. 복돌이와 희망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정호 씨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두 마리의 개와 함께하는 삶은 행복했습니다. 센터 자원봉사자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호 씨는 75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호 씨는 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재발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신도 자식들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셨냐고. 마음을 버린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꾼 거죠. 자식들한테 쏟던 사랑을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는 거예요. 그날 밤 정호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복돌이를 남겨줘서 고맙다고,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복돌이와 희망이가 다가와 정호 씨 옆에 누웠습니다. 정호 씨는 두 마리의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정호 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순의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센터 친구들, 경수, 옛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새 자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5년째 정호 씨는 77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최서연이에요. 20년 전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저 동물병원 수의사가 됐거든요. 정호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돌아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년째 복돌이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치료를 해도 1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호 씨는 복돌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복돌이는 6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정호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복돌이는 센터 뒤편에 묻혔습니다. 아내의 무덤 옆에. 그날 이후 희망이가 정호 씨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7년째 정호 씨는 78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희망이와 산책하고 재단 일을 보고 센터에서 봉사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봄날 정호 씨는 부평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는 옆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복돌아, 잘 지내죠? 나는 행복해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지금 78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복돌이를 잃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만든 기적입니다.